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성원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발표 수업하시는 걸 참관하러 갔어요. 생명과학 수업이었고 머리카락, 모발을 주제로 한 수업이었어요. 선생님이 PPT, 실험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시고 가발도 쓰시고 모발이기 때문에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막 다들 막 까르르 웃고 학생들도 웃고 다 선생님들도 웃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눈이 감기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그렇게 졸면서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혹은 강의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조는 학생들에 대한 뭔가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졸린 건 앞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강의를 재미있게 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구과학 관련 수업이 아니고 그냥 잠깐 들으러 갔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재밌는 수업인데도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과 선생님이 1시간 함께 보내면서 효과적인 수업이 되려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수업이 되려면 물론 선생님도 수업 많이 준비하고 재밌게 준비하고 해야겠지만 수업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쵸? 준비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내가 이번 시간 열심히 해야겠다. 일단 마음가짐 딱 이렇게 굳건히 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도 한번 보고,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훑어보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턱 앉는 거랑 다르다고요. 그런 주체적인 준비하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시간 내용 복습,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로 시작합니다. 주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강의 복습. 자, 일단 변성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리암. 대리암은 뭐가 변성된 건가요? 그렇죠? 방해석, CaCO3가 모여있는 석회암이 변성된 거예요. 그럼 대리암, 조직은 좀 굵직굵직하지만 성분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뭐와 반응한다? 묽은 염산과 반응합니다. 그 다음 사암이에요. 사암이 변성받으면 접촉 변성받든 광역 변성받든 사암 두 글자로 변한다고요. 단단한 암석 뭡니까? 규암으로 바뀌죠. 그 다음 편암, 편마암. 얘네들은 무슨 변성암이라고요? 염리가 있는, 그렇죠? 광역 변성암이에요. 얘네들은 누가 더 많은 변성을 받은 거죠? 입자가 누가 더 크죠? 편마암이 더 변성을 많이 받은 겁니다. 자, 이제 퇴적암으로 넘어가죠. 응회암, 암염, 여감이라는 세 가지 암석을 주고요. 이렇게 어떤 암석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쇠사성 퇴적암에 속하는 게 얘네 둘이었고요.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그렇죠? 암염입니다. 또 화산재가 쌓인 쇠설성 퇴적암 뭡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그렇죠? 응회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013 수능 문제는요. 쉐일이랑 그리고 편마암이랑 화강암, 암석 사진이랑 그리고 암석을 다 연결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 중에 측량가 있는 퇴적암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누굴까요? 그래요, 여러분. 쭉 쉐일이에요. 그 다음 편마암은 염리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얘네들 중에 마그마에서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입자가 균질하고 입자 굵직굵직한 건 뭡니까? 화강암이에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문제 나왔고요. 기억하실 건 측리와 염리죠. 그렇죠? 퇴적암은 측리, 변성암은 염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현무암, 편마암 두 개의 사진을 주고 뭔지 안 알려줬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여러분이 판별해야 되는 문제가 2014 수능에 출제됐거든요. 자, 이 중에 그림을 잘 본 다음에 염리구조, 편마구조를 보고 편마암이구나 찾아내셨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 편마암을 만든 변성작용은 뭐라고요? 그쵸? 편마암 나였거든요. 현무암이 가였고 편마암은 접촉 변성암이다. 이런 보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X죠. 편마암은 무슨 변성작용에 의해서? 압력이 작용하는 광역 변성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 학습 주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1단원이 모두 마무리되고요. 2단원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2단원
지구의 변동과 그리고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지구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초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변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변동의 실제적인 운동들, 조류운동, 조산운동, 그리고 이런 운동들에 의해서 암석과 지층이 변형된 구조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 내부 에너지, 무엇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느냐? 지구 내부 에너지 원의 종류 첫 번째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쵸? 첫 번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는요, 과거에 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만했던 지구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돼요. 그럼 요 위치에 있던 입자가 요 위치로 내려오게 되니까 어떤 에너지가 변형되죠? 맞아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게 요 지구 내부의 운동 에너지 혹은 열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그게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 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요 에너지는요. 성운이 별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로 그게 지구 내부에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원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될 때 나오는 열로 자, 요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일단 뭡니까? 그쵸? 일반적인 탄소는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원자량이 12예요. 일반적인 원소는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많아서 12탄소가 아니라 14탄소인 탄소가 있어요. 이러면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안정한 다른 원소로 붕괴돼요. 이런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고요. 이렇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로 작용하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인 방사성 동위 원소에 붕괴되는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요. 주로 어디에 있느냐? 규산염 마그마에 농집되어 있어요. 마그마에 농집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이 SiO2 함량과 방사성 원소들은 아주 친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SiO2 함량이 많은 암석일수록 방사성 동위 원소가 더 많이 농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SiO2 함량 공부했는데요. 자, 지각, 멘틀, 핵 어디가 가장 SiO2 함량이 많았죠? 그렇죠. 잘하시네. 그게 기억나요? 지각이에요. 복습 잘하셨네. 그 다음이 멘틀이었고요. 핵은 SiO2 함량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도 지각이 많은데요. 지각 중에서도 대륙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디에 SiO2 함량이 많았죠? 현무암은 까매요. 왜요? SiO2 적고 철과 마그네슘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SiO2 함량이 많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대륙지각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많아요. 그 다음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 해양지각에는 그 다음으로 많아요. 대륙지각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감남암질로 되어 있는 멘틀에 들어있어요. 핵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정말 대륙지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가? 해양지각보다 우리 교재에 있는 표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표가 바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과 방사성 동위 원소가 숑숑숑 열을 방출하는 열량을 표시한 표입니다.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과 부피와 그리고 열 생성량이에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딱 봐도 어디가 더 열이 많이 나와요? 그쵸? 대륙지각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 열이 많으면 그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럼 열이 적은 지표 부근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숑숑숑 올라오는 열을 우리는 지각 연료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연료량의 정의 다시 짚어봅니다. 지각 연료량이 뭐냐? 지구 내부로부터 지표면으로 숑숑숑 이동해 오는 열의 양인데요. 여러분 교재 선생님이 적어드렸듯이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첫 번째, 열을
전달하는 매질인 암석이 얼마나 열을 잘 전도하는 암석으로 성질로 되어 있는가. 그런데 보통 이 1번은요. 문제화 될 때 다 열전도율이 같은 암석을 가정하거든요. 그럼 지각 연료량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 2번 요게 지각 연료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건 뭐냐? 요건 지구 내부와 지표면 사이의 온도 차이예요.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부로부터 표면으로 열이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대륙 지각에 열이 많고요. 해양 지각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적어서 열을 덜 생성하니까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열의 양은 어디가 많겠구나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대륙이 많겠죠 뭐. 그런데 지각 연료량 대륙과 해양에서의 평균값을 우리 한번 보면 대륙에서는요 59.2, 해양에서는 59.6. 이거 어디가 많습니까? 5. 방사성 동위원소는 분명히 대륙이 많았는데요. 지각 연료량은 지구 내부로부터 표면으로 올라오는 열의 양은 평균값이 대륙보다 해양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냐? 자, 여러분, 해양은요, 뭐가 있냐면 해령이 있어요. 해령. 해령 뭡니까?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요. 판과 판이 분리되는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이 해령이에요. 그렇죠? 해양 부분은 요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멘틀로부터 지표면으로 에너지가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조금 적지만 지각 연료량은 커요. 지구 내부와 지표 사이의 온도차가 커서 이렇게 멘틀 대류에서 에너지가 직접 상승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것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해양에서, 그죠? 해양에서 여기 각각의 부분에서 어디가 또 특히 지각 연료량이 많은지 그래프로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잠깐 대륙 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평균적인 59.2의 지각 연료량을 갖기 위해서 대륙의 각각의 부분에 지각 연료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순상지는요. 지각 연료량 다른 적보다 굉장히 적네요. 순상지는 뭐냐면 성캄브리아 시대, 굉장히 오래전의 시대에 안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구 내부에 열이 많지 않아서 지표로 올라오는 열이 적은 지역, 순상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의 안정한 땅이라고요. 조산대는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화산대는요, 마그마가 솟구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륙 지역에서도 마그마가 솟구치고 있는 지역이 지각 연료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안정한 지역으로 갈수록 지각 연료량이 감소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해양으로 가볼게요. 해양 어느 지역이 지각 연료량이 가장 많습니까? 맞아요. 해령이에요. 그 다음은 대양조. 해구 지역이 지각 연료량이 가장 낮거든요. 그거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을 확인해 보면 여기 해양 지역이랑 대륙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해양 지역은요. 어디가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습니까? 그쵸? A 지역이죠. A 지역, 여기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뿅뿅 화산 만들어지는 지역이고요. 두 판이 서로 발산하는 지역이에요. A에 만들어진 지형 뭐라고요? 바로 여기가, 그쵸? 해령입니다. 여기 지각 연료량 높은 이유 여기 적어 있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열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B 지역은요. 요렇게 해양판이 기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깊은 계곡이 나타나는 지역, 바닷속에 바로 해구 지역이에요. 해구 지역은 지각 연료량이 이렇게 낮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볼게요. 자, 해구는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 내부로 갈수록 선생님이 지금 등원선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되죠? 우리 지구 내부의 물리량에서 공부했어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는 계속 증가해요. 그렇죠?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즉 여기가 뭐 50도, 100도, 150도, 200도 이래 볼게요. 그런데 해구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구 표면에 있는 암석권이 표면의 온도가 낮은 덩어리가
그죠? 다른 데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구. 온도가 낮은 판이 기어 들어가다 보니 여기가 50도씨고요. 50도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100도씨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온도가 점점점 순차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지는 층이 쑥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주변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구 지역은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보세요. 표면과 깊은 곳의 온도 차이가 해구 지역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여기 골짜기 부분은 그쵸? 온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구는요. 지구 내부와 표면 사이에 온도 차가 적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양에서는 해령이 지각 연료량이 가장 크고요. 해구 부분이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C지역, 여기는 대륙 부분인데요. 지각 연료량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뭐냐? 여기 보시면 섭입대 지역으로 마그마가 올라오는 지역. 아까 우리가 대륙 지역에서 지각 연료량을 표에서 봤어요. 순상지, 조산대, 화산대. 여기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C지역은 그렇죠. 화산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열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지각 연료량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대륙 지각 부분이랑 해양 지각 부분이랑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대륙이 크고요. 지각 연료량은 해양이 컸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대륙 지각 부분은요. 마그마가 분출하는 호상열도 부분이나 여기요. 중생대, 신생대, 최근에 조사한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각 연료량이 높고요. 그 다음 순상지, 어느 시대 땅? 선캄브리아 시대 땅 지각 연료량이 낮다고요. 안정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가 적기 때문에 해양 부분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라고요? 저기 A, 그쵸? 해령. 지각 연료량이 가장 낮은 지역은요? 맨들대류가 하강하면서 표면의 온도가 낮은 땅덩어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쵸? 온도가 밑에도 낮게 만들어서 깊은 데와 표면의 온도 차이를 적게 만드는 부분 어디입니까? 해구 부분이 지각 연료량이 낮다라고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지각 연료량, 방사성 동위 원소 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리한 부분에서 2년 연속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짧은 부분에서 찬찬히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출제된 게 한 번 더 짚고 가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 어디가 더 많다고요? 지각 연료량은 해양이 많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는 대륙이 많다고요. 왠지 아시죠? SiO2 함량이 많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조력 운동 갑니다. 자, 조력 운동이 무엇이냐? 조력 운동은요. 조자가 만들 조자예요. 조물주 할 때 조자. 육은 육지. 보통 육지는 어떤 걸 육지라고 하냐면 바다와 구분되는 이렇게 바다 위로 봉긋 솟아있는 부분을 육지라고 얘기하죠. 육지가 만들어지는 운동. 원래 육지가 없었는데 그냥 바다였는데 육지가 드러나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던 땅덩어리가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조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땅이 위로 상승하는 걸 융기라고 하고요. 융기만 하지 않고 땅이 또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땅이 아래로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승이나 하강, 수직적인 땅의 운동을 조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땅이 어떻게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와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조력 운동 중에 융기의 증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해안 단구가 조력 운동 중에 융기의 증거가 돼요. 단구는 뭐냐면 계단식 지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전에 그림을 세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부분은 이 바다의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 때문에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져요. 이 동굴을 파도가 침식시킨 동굴이라고 해서 해식 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땅은요. 여기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는데 여기 위 받치던 게 없으니까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깎이면서 여기 절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파식 대지, 파도에 의해서 침식된 대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 아까 금방 단구를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계단형 지형, 계단이에요. 계단식 지형.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 계단이 되려면 얘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침강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짠! 올라옵니다. 집안이 융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과정, 침식되고요. 동물 생기고 위에 부분이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융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계단식 지형, 단구가 만들어지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단구는요, 융기의 증거가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침강의 증거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서해안에 리아스식 해안이 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 뭡니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 그죠? 복잡한 해안선 지역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지역은 무슨 과정에서 만들어지느냐? 보시면 여기 육지예요. 산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요, 막 험난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침강이 돼요. 요렇게 내려앉는다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내려앉으면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고 험난한 산이었던 지역이 물 위에 뿅뿅뿅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쵸? 다도해예요. 그리고 육지 지역은요,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걸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죠.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이 잘 발달해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이에요. 서해안은 과거에 침강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얘네들은 침강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럼 정말 융기되고 침강되네요. 왜요? 조리운동의 원인과 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조리운동의 원인과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도막과 그리고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수조에 물이 있고요. 나무도막이 있는데 나무도막에 물이 떠 있네요. 왜요? 왜요? 그쵸? 밀도 때문이죠. 밀도는 나무도막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떴으니까 작아요. 물의 밀도가 크니까 나무도막이 위에 떠 있죠. 그런데 이 떠 있는 나무도막이 지금 현재 A, B 두 힘으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대요. 그 두 힘은 무엇이냐? 각각의 힘을 쌤이 여기 뿅 교재에 넣어드렸죠. A는 지구가 나무도막을 잡아당기는 힘. 뭡니까? 중력이에요. B는요, 물이 얘를 들어 올리는 힘, 부력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 부력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부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여기 물에 잠긴 나무도막의 부피에 의해서 결정돼요. 중력은 뭡니까? 중력은 mg죠, 뭐 mg. 그쵸? 요 정도 수준까지만 수능 개념에서는 하고요. 수능 특강에서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평형에 놓여있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요 나무도막 중에 하나를, 여기 나무도막 하나를 더 얹어볼 거예요. 선생님, 나무도막을 추가했어요.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데 나무도막이 하나 더 얹어져요, 이렇게. 그럼 힘의 평형이 계속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죠. 힘의 평형이 깨집니다. 어떤 힘이 더? 그렇죠. 무거운 걸 더 얹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중력이 커지면서 이 나무도막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아요. 침강이 이루어지는데 천년만년 계속 침강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물에 잠겨있는 나무도막의 부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중력 때문에 더 가라앉다 보면 잠겨있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부력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커진 중력이랑 더 잠기면서 커진 부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힘의 평형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침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반대로 A, B 있는데요. 그죠?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나무도막 3개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제거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힘이 작아집니까? 중력이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부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뜹니다. 언제까지 뜨느냐? 뜨면 잠겨있는 부분, 나무도막 잠겨있는 부분이 적어지면서 부력도 줄어들게 되죠. 작아진 중력과 감소된 부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뜬다고요. 융기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가라앉고 침강,
뜨는 융기는요, 힘의 평형이 깨져서 힘의 평형이 유지될 때까지 나타나는군요. 여러분, 요거 우리 지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조력운동은 그럼 왜 나타난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힘의 평형이 깨져서요. 언제까지?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각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력운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조력운동의 원인 정리하면 지각 평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지각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조력운동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요, 실제 지구 내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실제 지구 내부에 적용합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지역에 여기 빙하가 있고요, 대륙 지각이 있고요, 멘틀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대륙 지각 지역에 그리고 해양 지각 지역에 현재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저 지구 내부 어딘가에 위에 있는 물체, 위에 있는 지구 내부 부분들이 누르는 힘인 중력과 그리고 들어 올려주는 힘인 수직 항력이 똑같은 지점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륙 지각 부분 보니까 놓여있던 빙하가 녹아버렸어요.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풍화 침식이 일어나서 침식이 되면 현재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어떤 힘이 작아집니까? 그렇죠? 물체, 누르는 힘이 제거되니까 중력이 작아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뜬다고요. 융기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각과 멘트를 구분하는 이 경계선 누가 발견했어요? 호로비치치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면의 이름이 바로 그렇죠. 모호면이에요. 그럼 이렇게 융기하게 되면 이 분이 융기하게 되면 쭉 올라오니까 모호면의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얕아지게 된다고요. 이 지역은 모호면이 얕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빙하가 녹거나 혹은 여기에 풍화침입된 퇴적물들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 해양지각 부분에 퇴적이 된다고 한번 볼게요. 자, 특정 지역에 빙하가 더 두꺼워지거나 퇴적물이 이동해서 퇴적되게 되면 원래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평형이 깨지죠. 그죠? 어떤 힘이 커집니까? 무거워져요. 더 많이 눌러요. 중력이 커지게 되죠. 그럼 중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누른다고요. 침강한다고요. 언제까지요? 같아질 때까지. 평형을 다시 이룰 때까지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제 모호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침강하니까 맞아요. 깊어지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출제된 문제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해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해빙이 뭐예요? 빙하가 녹는 거. 그럼 빙하가 어는 건? 그죠? 결빙이에요. 어떤 지역에 이렇게 지각 위에 빙하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2번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녹아 없어지면 가벼워지니까 나무도막이 제거된 것처럼 뜬다고요. 융기가 이루어진다고요. 언제까지?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요 조류운동과 연결돼서 굉장히 높은 산 부분에, 산이 높은 부분에 지각 평형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신 두 분이 있어요. 에어리라는 분과 프레트라는 분이거든요. 그 두 분의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자, 지각 평형설은요, 여러분. 과거 1900년대 초에 아직 지구 내부를 지진파로 연구하지 못했을 때, 즉 모호면의 위치라든가 그런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의 지구 내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어리설, 두 번째는 프레트설.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 지각이 평형을 이루는데, 평형을 이루는 건 사람들이 얘기해서 알겠는데, 이렇게 높은 산맥 부분이 도대체 다른 부분이랑 어떻게 누르는 힘이 똑같은 거지? 높은 산맥 부분이랑 그리고 굉장히 낮은 지대 부분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고찰이에요. 자, 먼저 에어리설은요.
그림 보시면 이게 지각이에요. 프레트설의 지각이에요. 에어리설의 지각은 색깔이 다 똑같아요. 프레트설의 지각은 색깔이 다르죠. 뭘 가정하느냐? 에어리설은요, 지각 전체가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프레트설은요, 지각마다 밀도가 다르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높은 부분은 아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밀도가 큰 멘틀 부분이 얇고 밀도가 작은 지각 부분이 높고 깊으면 누르는 힘이 똑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프레트설은요, 누르는 힘이 똑같은 이유는 이렇게 높은 산맥 부분의 밀도가 낮은 지대 부분에 비해서 워낙 밀도가 작기 때문이야. 밀도가 작기 때문에 부피가 커도 누르는 힘이 작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죠. 자, 그걸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자, 에어리설의 가정은요, 전 지각의 밀도가 똑같다고요. 지각은 밀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지각이 멘틀 위에 떠 있죠.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밀도는 누가 크다? 멘틀이 크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맥 부분이 그럼 밀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누르는 힘, 지각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느냐? 그건 두껍게 저 아래로 깊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높은 부분이 깊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모호면이 깊게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모든 지각의 밀도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밀도가 어디가 크죠? 해양 지각이 커요.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가정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이에요. 뭘 설명하지 못했냐?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자, 프레트설은요, 밀도가 해양 부분, 얇은 부분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고 일단 가정을 해요. 그럼 높은 부분은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높지만 같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프레트설에서 설명하지 못한 건 뭐냐면, 프레트는요, 요렇게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이 프레트,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평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호면의 모습은 설명하지 못했다고요. 자, 에어리설, 프레트설 여러분 그림을 보고 아, 요건 에어리설이구나, 요건 프레트설이구나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A 어떻게 생겼어요? A 이렇게 생겼죠, 그죠? A를 거꾸로 하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A, 에어리설의 A. 산맥 부분은 깊게 존재한다, 에어리설이에요. 모호면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에어리설이라고요. 그 다음 프레트, 평평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호면의 모습을 평평하게 표시한 것 프레트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륙 운동 마무리하고요, 조산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개의 조산대가 표시되어 있어요. 세 개의 조산대는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태평양을 둘러싼 부분에 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태평양을 둘러싼 부분은 주로 뭐가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판의 경계 중에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요. 수렴형 경계가 뭐냐? 두 판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힘, 요거 조금 이따 정리할 건데요. 모이는 힘이 뭐냐? 횡압력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모여서 휘어진 습곡산맥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수렴형 경계는요, 횡압력이 작용하는 지역이고요. 이 횡압력 때문에 지층이 휘면서 습곡이 나타나는 지역, 그걸 조산대라고 얘기합니다. 조산대가 주로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싼 부분과 수렴형 경계에 나타난다는 것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자, 조산운동은 뭐 때문이다?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그렇죠? 수렴 활동에 의한 횡압력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산대는 2시간 후에 수렴형 경계에서 우리가 습곡산맥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다시 다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쌤이 왜 넣었느냐? 이름이 비슷해요. 조륙운동이랑 조산운동이랑. 그래서 조륙운동을 설명하면서 조산운동의 원인이
이렇게 보기로 쏙 들어와요. 조산운동을 설명하면서 조류운동의 원인이 보기로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게 아닌 걸 여러분이 잘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조류운동의 원인, 조산운동의 원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조류운동, 윤기침강 왜 한다고요? 지각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쵸? 지각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조산운동의 원인 저기 적어놨죠. 뭐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미는 힘, 횡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런 조산운동과 조류운동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지층이 변형돼서 나타나는, 정말 지각 변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구조들로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조 습곡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습곡은요, 조금 전에 조산운동에서 언급했듯이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지층이 있어요. 1번 지층, 2번 지층. 요 지층에 요런 힘, 요 힘 뭐라고요? 그쵸? 횡압력, 요런 힘이 작용하게 되면 지층이 이렇게 휩니다.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지층이 휜 것을 습곡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습곡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다뤘던 원인이 뭐냐? 원인 뭐라고요? 맞아요. 횡압력이라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냐? 습곡에서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부분이랑 아래로 내려온 부분의 명칭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층의 경계선이 휘어서 지층 경계선이 위로 볼록, 선생님 배처럼 볼록 올라온 부분을 배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쑥 들어간 부분을 향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사와 향사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 한 번만 더 보면요, 여러분. 자, 배사는요, 지층이 이렇게 위로 휜 거고요. 향사는요, 지층이 아래로 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힘이 가해져서 어떤 지층이 이렇게 휘었어요. 여기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휘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풍화 침식 작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깎여서 이 지역이 이렇게 산이 됐고요. 이 지역이 이렇게 계곡이 됐어요. 향사 부분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휜 부분이 산에 이렇게 산 봉우리 부분이 됐다고요, 여러분. 자,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배사가 위로 올라온 부분이 배사인데요.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형에서 이 산이 배사구나 아니라고요. 높은 부분이 배사가 아니라 지층의 지층의 경계선이 위로 뻥끗 올라온 부분이 배사예요. 산이 높다 하더라도, 그쵸? 그 부분에 지층이 이렇게 아래로 휘어있게 되면 그건 향사가 되는 거라고요. 배사와 향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층 경계선이 휘어있는 모습이에요. 이해 가시죠? 지층 경계선이 위로 봉긋 솟았다, 배사. 아래로 휘었다, 그게 향사가 됩니다. 자, 이제 단층으로 넘어가죠. 자, 단층으로 넘어가기 전에 힘을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힘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 정리했던 힘, 이렇게 밀어서 습곡을 만드는 힘, 조산운동을 일으키는 힘, 이렇게 미는 힘,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요거 횡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미는 힘 말고 또 잡아당기는 힘도 있겠죠.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은 뭐라고 하느냐? 요건 그쵸? 잡아당긴다, 길어서 길게 만든다, 장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당기는 힘, 당겨주는 힘.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단층 갑니다. 여러분, 단층은 뭐냐? 단자가요, 자를 단자예요. 지층이 잘린 거죠. 층이 잘린 거예요. 잘려서 상대적으로 이동한 걸 단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 단층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는 단층, 친한 단층 뭐 있죠? 그쵸? 정단층, 역단층 있는데요. 자, 여기 일단 그림에서 단층의 구조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지층이 이렇게 잘렸어요. 이 잘린 부분을 단층면이라고 하고요. 잘린 부분 중에 여러분 좌표 평면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A 부분과 B 부분 중에 어디를 더 윗부분이라고 얘기합니까? B를 윗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층이 잘린 부분 중에 여기 아랫부분보다 윗덩어리가 더 긴 부분, 상대적으로 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의 덩어리를 상반이라고 얘기해요. 잘린 부분 중에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긴 부분, 전체적으로 A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반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단층, 역단층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요 상반입니다. 자, 요 상반이요, 여러분. 정단층, 정자가 무슨 정자예요? 정단층. 바를 정자예요. 상반이 바라요. 쟤 참 바르다. 우리 그런 애, 어떤 애 보고 참 바르다 이래요. 저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뭐 이런 애 보고 바르다 그러잖아요. 상반이 인사듯이 쭉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러면 정단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단층 뭐로 시작하느냐? 지읒으로 시작한다고요. 무슨 힘이 만드느냐? 힘 두 가지 있어요. 정단층과 장력과 횡압력. 정단층이랑 연결되는 힘 뭐 있을까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장력이에요. 이렇게 힘과 단층 같은 자음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어머, 상반이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있네요. 그렇죠? 어머, 어떤 애가 이렇게 지나가요. 후배인데 막 이러고 지나가요. 고개를. 어때요? 거슬려. 그래서 거슬을 역자를 써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 올라간 상반이 있는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역단층을 동그라미로 시작하죠. 무슨 힘이 만들어요? 그림에 표시됐듯이 횡압력, 동그라미가 되게 많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자, 이렇게 정단층과 역단층 구분하는 기준이 상반이다. 상반이 내려오면 정단층,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힘과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마무리하고요. 기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거든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단면을, 나는 AB, 단면이 있는 요 AB 두 지역에 깊이 내려가면서 온도 분포를, 자 여러분, A지역, B지역 지각 연료량 방사성 동위 원소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각 연료량이 해양이 많고 대륙이 적잖아요. 근데 그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평균값이 그런 거지. 이 자료에서 지각 연료량이 A가 큰지 B가 큰지 알려주는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캐치를 해내야 돼요. 뭘로 캐치해야 되느냐? 그쵸? 나의 자료로. 자, 기억해냅니다. 지각 연료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내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요. 자, 온도 차이가 B지역 50kg와 표면에서의 온도 차이가 요만큼 나요. 표면 50kg. A지역은요, 표면과 50kg의 온도 차이가 이만큼 나요. 이만큼 A, 온도 차이 B, 요만큼. 온도 차이가 지각 연료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내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가 어디가 더 큽니까? A죠. 해양이 더 크네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어디가 많았죠? 대륙이 많았어요. SiO2 함량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각 연료량, 해양인 해령 부근인 A가 높았어요. 그 이유 우리 알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멘틀, 대류에 의해서 공급되는 열이 A가 B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만 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은 누가 많다고요? B에 많다고요. 요건 2년 동안이나 계속 출제된 개념. 뭐랑 연결한다? 지각이 가지고 있는 SiO2 함량과 연결한다. 보기 갑니다. 기억. A의 열은 해령 부분에 열 많잖아요. 지각 열량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냐? 멘틀 대류에서 공급되는 것 맞죠. 요거 기억. 니은 B에서는 하부로 갈수록 지온 상승률이 커집니까? 여러분, 지온 상승률, 지구 내부로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값이었죠? 작아지는 값이었어요. 일단 B에서도 분석해 볼까요? 자, 똑같이 50kg씩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지표에서 50kg까지 오는 동안은 온도가 요만큼, 한 600, 700도 정도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50에서 100 내려오는 동안은 온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비율은 줄었죠. 지온 상승률은 어디든 지구 내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값이에요. 커질 수 없습니다. 디귿,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로 생성된 열의 양은 어디가 많다고요? B가 많아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양이 B에 많으니까. 디귿도 땡. 기억만 맞았습니다. 정답 1번. 자, 이제 2015학년도 7월 학력평가.
자, 그림가는 지각의 융기와 침강의 원리를. 왜 융기, 침강, 조류, 운동 왜 나타난다고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A지역이 풍화 침식됐어요. 어머, 저 아래서 누르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얘가 제거됐으면, 그쵸? 중력이 작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무도망이 제거된 것처럼 뜨죠. 이 지역은 융기해요. 그러면 모호면도 얕아지게 되죠. 해양지각 부분에 대륙지각에서 풍화된 것들이 몰려와서 쌓였어요. 눌러줘요.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더 세졌죠. 어떻게 된다고요? 침강된다고요. 그럼 이 지역은요, 침강되면서 모호면이 더 깊어지겠네요. 모호면이 대륙지역은 깊고 해양지역은 얕았었는데 이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모호면의 깊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모호면의 모습 차이는 둘 중에 무엇과 더 관련이 크다? 에어리설과. 대륙과 해양의 밀도 차이는 뭐와 더 관련이 크다? 프레트설과.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A에 의해서 대륙지각은, 풍화 침식 때문에 대륙지각은 융기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모호면의 깊이가 왜 달라요? 모호면의 깊이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 것,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에어리설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모호면의 깊이는요,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이 두껍고 해양지각이 얇기 때문에 모호면이 차이 나는 거죠. 에어리설과 가깝습니다. 디귿, A가 진행될수록 풍화 침식돼서 점점 해양지각 쪽으로 이동해 올수록 모호면의 깊이 차이는 어떻게 되죠? 금방 우리 정리했죠? 감소돼야 돼요. 역시 기억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01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 가와 나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빙하 분포 면적 변화예요. 빙하가 이 까만 부분 여러분 다 빙하예요. 빙하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2만 1000년 전에는 5700년 전에 보니까 까만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거 뭡니까? 빙하가 녹아버린 거죠. 해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빙하가 두껍게 있다가 얇아졌으면 빙하가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어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시기가 바뀌면서 빙하가 누르는 힘은 감소하게 돼요. 중력이 줄어든다고요. 이 지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면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융기하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보기 갑니다. 기억,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을까요? 가는 완전 얼어 있고요. 나는 녹았어요. 평균 기온은 나가 높겠죠. 니은, 모호면에서 받는 압력은, 누르는 힘은 빙하가 더 두껍게 쌓여있는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크겠죠.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네요. 디귿,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여러분 이거 빙하가 녹아서요, 융기하고 더 쌓여서 침강하고, 이거 뭡니까? 조류운동이에요. 그런데 나왔잖아요. 디귿, 이 변화와 습곡산맥, 조산운동과 관련이 있다?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빙하가 녹고 태적이 더 되고 이런 건, 그쵸? 지각 평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지역이 어디? 습곡산맥을 만드는 횡압력이 작용했냐고요. 이 과정으로 횡압력 작용될 수 없고요. 따라서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요거 니은만 맞고요. 조산운동, 조류운동 문제에 조산운동, 조류운동 원인들이 교차돼서 반대로 출치될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2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단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개념들 이번 시간에 충분히 정리했거든요. 기초니까 정말 열심히 복습해 주셔야 다음 시간에 꼭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복습 잘 진행해 주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잘 이해해 줄, 기초를 잘 쌓고 와줄 우리 학생들 파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